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와 제 130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입니다. 네, 이번의 주제는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의사들, 생체 실험을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한 거죠.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높은 열에 견딜 수 있을까요? 높은 열에 인간이 노출되면 어떤 일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까요? 의사들이 실험을 했는데 무려 127도에까지 견뎌냈다고 합니다. 야, 이 127도 어마어마한 100도시면 물이 끓는 것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온도 속에서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누구의 얘긴가 하면은요, 내과 의사인데 영국 분입니다. 조지 폴다이스라는 분이에요. 1736년에서 1802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내과의사인데 이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인간이 높은 열에 노출되면은 인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얼마까지 또 견딜 수 있나. 17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은 32도에서 한번 견뎌봤죠. 이건 뭐 일도 아니죠. 43도, 49도, 심각해집니다. 56도까지 해봤습니다. 드디어 1774년 1월 4일 포다이스는 자원하는 친구 4명과 함께 도전을 합니다. 예, 스테이크 고기가 아주 잘 놀놀하게 발갛게 잘 익을 때까지 한번 견뎌보자 하면서 밀실을 만들어 가지고 온도를 높여 본 것입니다. 그래서 127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분들은 옷을 입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게 옆에 뭐 벽이라도 달면 이게 타니까 신발을 이제 슬리퍼 같은 걸 신어서 직접 닿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하고 했었는데, 야, 127도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계란이 완전히 완숙이 되고요. 스테이크가 지글지글하게 익는 그런 온도라 그럽니다. 온도계가 그 당시에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온도계가 좀 터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온도계를 놨었는데 그 온도계를 살펴보니 127도까지 된 것입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버텼나요? 예. 그런데 그때 또 신체 온도를 따로 잰 것입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외부 온도는 127도인데 신체 온도는 36.7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체는 정온 동물 아닙니까? 온도가 정해진 채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유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야, 어떻게 이 온도를 유지할 것인가? 요는 메커니즘은 땀입니다. 이 조지 포다이스 사진이 땀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땀으로 통해서 신체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인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땀으로 조절할 수 없는 동물들은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20도까지 전주고 나와서 측정을 해봤더니 안에서도 측정을 했고 나와서도 측정을 했더니 인체 온도는 36.7도다. 여러 실험을 했더니 인체 온도가 약간의 변동을 있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외부 온도에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이런 메커니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야, 심장 박동수는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야,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몰모터가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취제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호레이스 웰스라는 사람과 윌리엄 모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1800년대에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이 윌리엄 웰스라는 치과 의사인데요. 이 모튼도 치과 의사입니다. 이 윌리엄 웰스가 치과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통증을 덜하게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화합 물질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산화질소를 알게 됐습니다. 뭐 통증 치료제로서 알게 된 게 아니고 뭐 이제 아산화질소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마시면은 이런 가스를 마시면은 사람이 비실비실 웃는 거예요.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웃음 가스라고 알려졌는데 가스를 찾다 보니까 그런 약품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아산화질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마셔보게 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또 관찰하고 이런 건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팔굽혀펴 뛰고 막 돌아다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나무에 발을 찧었습니다. 굉장히 아플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산화질소가 웃음도 나게 하지만 약간의 좀 각성제, 마약 성분 같은 게 이제 그런 기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당신이 아까 크게 나무에 의자에 다쳤는데 통증이 없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통증을 못 느꼈다. 혹시 이거 아닐까? 아산화질소를 마시면은 이 마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마신 다음에 이를 빼는 게 엄청난 통증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증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길거리에서 본 게 10월 10일이고 그 다음 날 아산화질소를 생성을 해서 시연을 한 화학자를 불러가지고 나 치과 의사인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나한테 이 아산화질소를 잔뜩 먹여달라. 그래 자기가 마신 다음에 자기가 마침 사랑니에 통증이 있었어요. 이 친구 치과 의사한테 이거를 뽑아달라 했더니 이야 이게 마취 효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해봤죠. 그러니까 같이 동업을 했던 윌리엄 모튼, 보다 4살 어리네요. 웰스보다 4살 어린 이 모튼이 그 소식을 듣고 하버드 의대에서 한번 공개 시연을 하면 어떻겠냐.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공개 시연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를 발치를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지. 뭡니까? 아산화질소 가스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발치를 했는데 이 통증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마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양이 좀 적었거나. 그래가지고 그때 큰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웰스는 이 양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양을 늘려가면서 자기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환각 그 증상이 생겨가지고 약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방에 가게 됐고 감옥에서 자살을 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좀 적정량의 그 가스, 마취제 이거를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모튼이라는 사람이 가능성은 있다. 뭔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마취 가스도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적정 양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모튼은 결국은 성공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모튼 역시 제일 많이 실험한 대상은 자기 몸이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자기 몸이 상당히 또 망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사들 또는 의학자들 나아가서는 이 과학자들의 자기 희생 정신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이 과학자 베리 마샬 얘기입니다. 호주 분이시죠. 헬리코박터를 개발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제품 광고에도 등장했던 분입니다. 1980년대 얘기입니다. 1980년대니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의 염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원인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정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빈 워런이란 분이 위 내시경을 자꾸 하다가 뭔가 있다, 뭔가 이게 세균 같은 게 있다, 박테리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박테리아가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의 뇌는 엄청난 고농도의 산성인데 거기에 어떻게 생물이 산단 말이냐, 박테리아 살 수가 없다, 믿질 않았어요. 로빈 워런이라는 사람이 뭔가 봤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베리 마샬이라는 같은 호주의 내과 의사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균이라면 세균을 추출할 수 있고 세균을 배양해서 좀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양이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배양을 해도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 휴가가 있었는데 휴가 가기 전에 실험을 마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정리를 안 하고 깜빡 잊고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며칠 후에 돌아와 보니까 세균이 많이 배양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헬리코박터는 아주 느리게 성장하는 박테리아였던 것이죠. 이거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과적으로 배양을 한 이 헬리코박터 세균을 왕창 먹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바로 먹은 건 아니고 그 전에 동물 실험을 했어요. 근데 동물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같은데 이게 영향이 없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가? 이 동물한테는 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사람 몸속이면 자라는 세균이 아닐까 하면서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배양을 해서 왕창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지난 다음부터 위통이 오기 시작해서 자신이 조회사를 해보니까 위염증이 생기고 처음에 발견했던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제 내시경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 거죠. 발표 준비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항생제를 투입하니까 또 그 박테리아가 사라지고 위염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고 결과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결국 이런 사연 끝에 과학자들의 자기 희생 속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놀랬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냐? 노벨상을 시상을 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로빈 워런과 베리 마샬은 2005년에 공동으로 생리의학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니 피그 사이언티스트라는 요 책에는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 10분 정도 골라서 실어놨어요. 좀 희생적이고 정말 열정적인 인간 스토리일 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게 정말 이렇게, 또 의학이라는 게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네요. 그런데 이런 인체 실험이, 또 자기 실험이 항상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이 과학은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실험하면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이럴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자기도 해보고 자기 자식도 가족도 해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 윤리, 또 연구의 피해를 예측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연구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걸 심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희생적인 과학자들의
그런 노력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기니피그에 실린 분 중에 빠뜨릴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마리 큐리 여사지요. 예, 마리 큐리 여사. 남편은 피에르 큐리죠. 이 두 분이 그 방사선을 발견했기 때문에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피에르 큐리 남편께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바람에 마리 큐리 혼자서 연구를 계속해서 이 방사선의 화학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8년 후에 마리 큐리가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동시에 받게 된 것이죠. 여자로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남녀를 통틀어서 노벨상을 2번 받는 분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방사선 연구를 하면서 온통 방사선에 노출이 됐지요. 방사선에 노출이 돼서 결국 방사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두 분이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을 모시는 그런 판테옹의 시신을 모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마리 큐리 여사를 시신을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신에서 엄청난 방사선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옮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납으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안치를 한 다음에 판테온으로 모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마리 큐리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공부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학자라면 연구자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고정관념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생체 실험도 스스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또 다음 회에 또 충격적인 멋진 얘기를 가지고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